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좀 덜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온 뉴스라서 새롭지는 않은데 세금이 덜 거치는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고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하반기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덜 거치는 세금의 규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결국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대출 만기의 기한은 유지하되 은행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해서 실제 대출액이 줄어들게끔 하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서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늘고 있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도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버스를 덜 타서 생기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들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기분 좋은 뉴스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이 가져오신 세금 문제. 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는 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네. 그 펑크의 크기가 네. 계속 커진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얼마나 거쳤나 봤더니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정도 덜 거쳤습니다. 세금이 원래 계획했던 거 대비 얼마나 잘 거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진도율이라는 건데 7월까지 진도율이 54% 정도예요. 이게 역대 최저치입니다. 보통은 64%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3대 세목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3대 세목 모두 예상보다 덜 거친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딱히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가 올해 계획한 국세 수입 실적이 400조 5천억 원인데 이 목표는 이미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조 원 정도 덜 거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초 정부는 법인세를 좀 깎아주고 여러 감세 정책을 펴면 기업 투자가 늘고 민간 소비가 늘어서 그게 다시 세수 확대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감세 정책이 아직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깎아줬다고 바로 다음 달에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렵긴 어렵나 보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침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처럼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정부가 재원을 좀 풀어야 하는데 앞으로 들어오게 될 세수가 줄게 되면 경제 회복에 쓸 재원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서 경기 대응 여력이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른바 감세의 덫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거기 혹시 빠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눈에 띄던 경제 뉴스 중에 하나가 수출 감소 문제였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이 세수 펑크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경기가 나쁜데도 세금을 많이 걷는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정부가 돈을 좀 더 쓰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이라면 빈대서 써야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자, 김현우 소장님,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게 참 문제다라고 지적은 했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제라는, 그렇다고 젊은이들만 받으세요라고 하기에는 대상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나이 많은 게 죄냐 이렇게 물으면 참 난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묘수가 나왔어요? 묘수는 나왔는데 이제 50년 만기 대출을 40년 만기로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받을 때는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라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1년에 갚는 원리금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만기보다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제한을 두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로 자를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누가 주택담보대출을 끝까지 가져가냐, 그리고 나이 많은 게 죄냐, 이런 차별 얘기도 나와서 결국은 50년 만기 대출을 받더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이거 그냥 40년으로 본다, 이렇게 하도록 은행권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은행도 이게 억울할 수 있는 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이 그냥 앞서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출시한 건 아니에요. 정부가 먼저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8월에 신혼부부나 34세 이하만 이용 가능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취지가 소득이 적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기 위한 거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항상 똑같은데 빌린 돈이 같으니까 네. 집 살 때 돈 빌리는 거야 형편에 따라 딱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얼마 빌려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자도 일정한데 네. 원금을 40년 동안 나눠서 갚냐 50년 동안 나눠서 갚느냐에 따라서 네. 매달 갚아야 될 원금이 달라지니 50년 동안 나눠 갚으세요. 네. 라고 하면 총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 조금 더 빌려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사실상 그래서 이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또 DSR도 사실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DTI는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DTI 때문이라도 한도가 안 나와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걸 풀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연소득 3천만 원인 부부가 50년 만기로 대출 받으면 뭐 40년 만기보다 2천만 원 한도가 더 나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예. 규제를 직접적으로 풀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완화해가는 분위기였고 이게 나왔던 게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응도 그때 좋아가지고 은행들도 그동안은 취급하지 않았던 40년 만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는데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서 반짝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다시 규제를 우회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뭐 정부 걱정인 건 알겠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규제라고 규정짓고 풀겠다고 했던 규제를 1년도 안 돼서 다시 그 입장을 돌린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을 네. 저는 원금을 50년에 50년 동안 나눠서 갚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그 조각이 작아지니까 40년보다. 그렇죠. 그러면 제 월급이 이만큼이니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었네요인데 네. 50년 동안 나눠 바꿔서 갚는 건 괜찮으나 네. 대출 총액을 계산할 때는 네. 40년 동안 받는 걸로만 쪼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나 대출 나오는 금액은 똑같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그거를 50년 동안 알아서 찢어서 갚는 것까지는 괜찮다. 네. 그거는 손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할부 기간을 길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걸 빌미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지는 마시라. 그렇죠. 근데 지적하신 건 지난번에 정부 대출에서는 그걸 빌미로 대출을 더 해주는 걸 해놓고 홍보해놓고 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기를 길게 해서 여러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한 게 지난 8월인데. 근데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은 분도 집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그 말도 맞고 네. 소득이 낮은 분은 그럼 집을 그렇게 사시려고 하면 부채 부담이 커지니까 그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 네. 참 그때 그게 여론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좀 우리의 고민이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가계부채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연체 때문에 뭐 가계 부실이 일어날까봐 또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될까봐라고 한다면은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는 게 맞는데 그래가지고 정한 게 DSR 규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40년으로 빌리든 50년으로 빌리든 월 상환 부담 그러니까 연간 상환 부담은 뭐 소득에 비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한도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게요. 예,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총량만 놓고 걱정해서 그래요. 네. 가계부채가 갚을 만한 사람이 가계부채를 지는 건 괜찮고 그런 분들은 부채를 지면서 열심히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해야 이 나라가 돌아가니까 네. 부채가 나쁘면 아예 은행 대출을 금지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니까 돌아는 가는데 이게 많아지면 걱정이긴 한데 그러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떤 분들이 위험한데 빌려가시나 어떤 분들은 괜찮나 이걸 가리마를 타야 되는데 네. 우리는 항상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몇 %예요라고 하고 총량만 계산하니까 항상 그러면 총체적으로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항상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거겠죠. 네. 아무튼 50년 만기 대출 그러면 이제는 이걸 이용해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네 이런 희망은 사라지는 건데 일부 소득이 좀 모자란 분들은 그렇죠. 언제부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부채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는 은행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이라는 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원래 걸리는 문제인데 예. 금감원에서 이제 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당장에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행정조치가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한 게 30일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은행하고 은행연합회 대출 담당 임원들을 모아놓고 직접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라서 은행들이 뭐 알아서 눈치 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이 당분간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일찌감치 이런 규제 예상하고 50년 만기 대출을 받아서 한도 늘리신 분들이 승자가 된 건데 은행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몇몇 군데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또 계속 취급해요. 네, 새로 또 출시를 한 곳도 있는데 물론 보금자리론처럼 나이 제한을 34세 이하로 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보험사는 또 이금융권이라서 DSR도 50%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SR 우회를 하려고 한다면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니더라도 40년 만기로 받더라도 뭐 보험사가 은행보다는 유리해지는 상황인 거죠. 아니 똑같이 집담보로 돈 빌려주고 이자도 비슷한데 네. 하나는 은행이라는 이유로 DSR이 40이고 네. 보험사는 DSR이 50이에요. 네, 이금융권은 50% 적용을 받습니다. 이금융권이라고 해서 이게 이자가 비싸지 않던데. 오히려 이자가 비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더 꽉 줘야 되는데 이금융권에서는 이것도 참 이상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이상은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버스 터미널이 문을 자꾸 닫고 있고 자꾸 줄어든다. 네. 그런 뉴스네요. 네. 이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버스 터미널이 1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00개의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중에 6%가 최근 3년 사이에 폐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검토 중인 곳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폐업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터미널만 폐업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버스 회사들의 경영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노선을 없앤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명히 있던 노선인데 자기가 다니던 곳인데 근데 터미널을 가서 표 사려고 해보면 이제 거기는 안 다녀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선이 새로 생기면 생겼지. 네. 있던 노선이 없어지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 이제 인구도 커지고 경제 규모도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네. 거꾸로 다니던 버스가 이제 안 다니는 경우도 말씀대로 생기겠네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노선은 이용객이 별로 없으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그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람들이 버스 대신에 기차를 타서 그렇습니다. 특히 KTX가 등장을 하면서 먼 곳을 가는데 버스보다 기차 타는 게 더 빨라졌거든요. 그것은 사실 KTX 등장 자체는 오래된 일입니다. 20년 전에 생겼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계속 최근에 뭐 호남선 KTX도 생겼고 또 수도권 전철도 계속 연장되고 있고 앞으로는 GTX 같은 광역망도 생기고 이렇게 철도망이 계속 확충이 되면 시외버스 수요는 그만큼 사라지게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 큰 타격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바로 코로나 사태였는데요.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업계 실적이 2019년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원래도 좀 나빠지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이동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예. 또 하나의 버스 안에서 몇 시간씩 다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쉽지를 않았는데요. 예. 매출이 뭐 보통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줄고 심하게는 80%, 5분의 1로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식당들은 나라 돈으로 다 도와줬는데 네. 버스 터미널이나 회사, 버스 회사까지는 안 도와줬나 봐요. 그때 조금은 도와주고 또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 이런 문제 또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도와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심각해지지는 않았었죠. 당시에는 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났고 사람들 여행 자주 다니니까 좀 회복은 했을 텐데 그래도 운영하기 좀 어려울 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예, 저도 사실은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럼 다시 돌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시내버스의 실적은 거의 90%를 회복했거든요. 예. 그런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아직도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요가 갑자기 확 줄었기 때문인데 이 기간 동안에 버스 회사에서 있던 버스도 다 많이 내다 팔았고 네. 또 버스 기사 수도 많이 줄였고 나가시는 분들을 그냥 내비두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돈이 안 되는 노선은 또 많이 운행을 중단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게 다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다시 버스도 사고 기사님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노선을 다시 늘려놓을 텐데 계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방에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그렇게 하니까 버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예전처럼 노선을 다시 운영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노선 자체를 없애놓고 부활을 안 시킨다는 거군요. 네, 예, 부활시켜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낀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있더라도 못 타고 네. 못 타니까 에이 그럼 안 다니나 보다 하고 안 오고 그렇죠. 다른 방안을 알아서 네, 찾으시고 대체 노선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 쪽이 많이 전철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쪽이 많이 없어졌고 네. 또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노선,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노선 이런 식의 그런 노선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없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터미널 회사는 버스표가 팔리면 그중에 일정 수익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버스 회사와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어서 여유도 없고 근데 앞으로 더 벌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폐업하고 땅을 팔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산이야 뭐 영리한 계산이겠죠. 알아서 잘 했을 계산일 텐데 돈 네. 버는 문제니까 계산을 잘 하셨을 텐데 네, 손님이 없으니 우리는 영업 못합니다라고 하는 걸 뭘 말릴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자니 힘든 분들도 생기고 정부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일단 터미널이나 버스 회사는 대부분 민간 회사입니다. 시내버스는 사실 적자를 보는 만큼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공성을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도 왜냐하면 이 동네가 워낙에 돈을 잘 버는 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굳이 공영제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줄폐업 사태가 일어나고 노선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것은 이쪽에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 있었는데 그냥 다 없어지게 두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시군 단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터미널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당정협의회에서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공 서비스고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민간이 해도 돌아가니까 우리가 방치해 놨던 거네요. 네, 사실 동네 유치원이 그렇고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니죠, 아니긴. 그렇죠. 네. 또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큰 없습니다. 문제 없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터미널에서 돈 벌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새벽 배송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물류 창고의 기능을 지금까지는 터미널에서 직접 할 수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버스 터미널에서 그런 사업을 해도 된다.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켓컬리나 쿠팡 프레시 이런 데에서도 지방에 자기들만의 물류센터를 따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예. 터미널을 활용하면 서로 윈윈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해봐라 이렇게 했고요. 또 영세한 터미널은 재산세도 좀 깎아주기로 하고 예. 대신에 갑자기 터미널이 문 닫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당황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은 미리 사전에 신고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으면 터미널 땅 주인들은 그냥 물류센터로 팔거나 거기다가 월세 받으면 더 비싼데 그렇죠. 굳이 왜 여기에서 시외버스도 돌아다니게 하겠습니까? 뭐 같이 수요가 있으면. 터미널이 원래 이제 물류의 중심이었던 곳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버스 회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조금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버스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로 화물 붙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런 소화물 한도를 최대 15kg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30kg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체국 택배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더울 때 김치 같은 거 붙일 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참 많았는데 네. 시외버스로 택배해 주는 거. 박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올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했죠. 안 쓸 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러시아산 안 쓰기로 했는데 계속 쓴다고 좀 논란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 천연가스 수입을 안 하기로 했고 안 하는 건 맞는데 그건 PNG예요. 파이프라인으로 넘어오던 거는 이제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도 수출 안 하고 있고요. 미리 땅에다 묻어둔 파이프로 오는 거는 예. 안 받겠다. 예,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우리는 러시아산 안 쓴다. 러시아 나쁜 근데 나라니까. 알고 봤더니 예. LNG라고 그 액화시켜서 배로 나르는 천연가스 있잖아요. 예. 그건 수입을 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사서.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우리 러시아산 안 쓸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해놓고서는 알고 봤더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제시장에서 러시아산 LNG의 절반 이상을 유럽연합 국가들이 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아니 이게 지금 앞과 뒤경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다 쓰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없죠. 소비가 필요한데. 예, 다만 이제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명분은 살리고 싶고 예, 뒤로는 쓰고 싶고. 그렇습니다. 푸틴의 주머니에 돈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넣어주고 있었던 거죠. 고민거리가 많죠. 유럽이 친환경은 하고 싶고 본인들은 따뜻해야 되니까 석탄 계속 떼고 있고 이게 예. 한반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상은 기자,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김영덕 씨가 요즘 미국의 실업률은 3% 정도고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3%면 이보다 더 좋기는 어려운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실업률이 그래서 얼마나 되나 봤더니 우리나라 실업률은 2.8%밖에 안 되더라. 아니 그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완전 고용 상태인 거냐? 느낌은 아무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실업률이라는 통계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손드는 사람 중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실업률은 0%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일자리 구한다며 아직 못 구했어? 실업자야? 아니 나 다음 달부터 어떤 회사에 출근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출근 안 해. 이런 분들도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잡히거든요. 직장 옮기는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촌으로 이사를 가면 저는 멀미 때문에 배도 못하고 물고기 잡는 걸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애타게 원할 수 있지만 그 마을은 일손이 부족해도 저를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고 이런 실업자들은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꼭 생깁니다. 경기는 좋아서 사람은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멀미가 심해서 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등 실업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아예 0이 될 수는 없고 3% 정도 되면 이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는 좋은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실업률은 그렇게 낮은데 주변에 일 없이 노는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건 그건 구직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봐야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우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실업자 같은데 실업률 통계에는 안 잡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는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데도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요즘 실업률은 매우 낮은데 일부에서는 이 성장 없는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기는 좋지가 않은데 코로나 때 직원들 다 내보냈다가 직원 다시 뽑느라고 고생을 심하게 한 사장님들이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도 웬만하면 직원을 내보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 실업자들이 별로 없다. 그런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질문 주신 김영덕 씨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